안녕하세요.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전반부 대담을 너무 신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맘대로 해가지고서 그래도 뭐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저는 이제 뭐 다들 뭐 동감하실 거예요. 한반도를 섬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북한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진짜로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죠. 뭐 이렇게 뭐 대통령 정도 되면 이제 뭐 가끔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지만은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이라고 생각하는 한반도를 저는 최초로 나가본 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는 24살의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89년도에 이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실시됐으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한 7년 후에 저는 이제 섬 밖으로 처음 나가봤죠. 그러니까 뭐 나름 뭐 이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섬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에게는 이제 리영 선생님의 저작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섬 바깥의 풍경을 살필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자료였죠. 그러니까 작은 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해방전후사 인식이나 뭐 전원시대의 논리, 우성과 이성 같은 책들이요. 저는 이제 제가 한반도 남단, 그러니까 섬 밖으로 나간 1996년에 개인적으로 되게 이상한 사건이 많았어요. 일단은 그 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잠수함이 넘어왔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피로하루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때 수만 명의 국군이 동원돼서 이제 막 무장공비를 토벌하고 사실 이제 난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고 뭐 그 무장간첩이라고 주장했던 북한 사람들은 자살을 한 채로 발견됐죠. 대부분의 경우. 일부 이제 북한군이 이제 휴전선 쪽 북쪽으로 도주를 했고 그걸 쫓던 한국군도 2명이 전사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전시보도라는 게 뭐들 그렇지만은 사망자에 대한 엄청난 미화가 막 따르는데 24살에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지금의 국정원인 안기부가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던 딱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계류가 되던 중에 한 달 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난파된 사건, 잠수함 좌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의심도 되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PC통신 천리안에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조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도 우리는 되게 좀 난폭한 무장 공비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체제 안에서 전후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난파돼서 이렇게 죽은 거고, 우리도 그들을 악마라 하지만은 우리도 전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서 만들어진 인간들 아니냐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비꼬았어요. 적들이 공화국을 의미한다. 인민들아 걸기하라.가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럴수록 우리가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안기부에게 대공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라고 쓰고서 오 더러운 파시스트들의 공화국이여라고 글을 맺어요. 근데 이게 이틀 후에 조선일보 헤드라인, 사회면 헤드라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헤드라인이 잡혔냐면은 인민들아 걸기하라 저들이 공화국을 의미한다가 헤드라인으로 잡혔어요. 따옴표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저도 이제 뭐 좀 데모를 해봤으니까 경험상 이제 며칠 있으면 압수수색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그날 이제 집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책을 가지고 다 태웠고요. 산에 가서 태우고 이제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년에다가 또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이 원문이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글들이 이 원문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짜집기를 한 거다라고 항의를 했고, 다행히 한겨레가 이걸 받아줘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해 해명 기사를 넣어줬어요. 근데 문제 이제 그래서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경향에서 또 사설을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런 PC통신 이적 통신물을 하는 애들을 엄벌에 쳐야 된다. 되게 파란만장했죠,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결국 사흘 후 심야에 잡혀갔고,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제 지금 보이는 외모와 달리 고2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제 나이 때 고2 때 연애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고 아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 6년 동안 연애를 했던 친구가 답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떠나갔죠. 그래가지고 아마 24살에 진짜 시국사범이 된 남자친구의 미래는 아마 없다고 느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그냥 무혐의로 결국 이제 끝났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때. 근데 그러면서 전 이제 좀 다른 또래들처럼 최초의 여행지가 유럽이 아닌 조금 이상한 나라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친구도 떠나갔고, 어찌됐건 뭐 이제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저희 집도 난리가 나고, 막 저희 어머니 뒤로 넘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적은 돈을 가지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나라를 찾기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또 어떻게 뭐 여기저기 또 저 뒤지는 게 취미인데, 뒤지다 보니까 인도에는 아슈람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막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막 동구 무너지고 막 이제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대한 실험들이 너무 큰 단위에서 해가지고서 망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이 실험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이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견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24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인도를 떠나기 전날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내가 한국의 마르크스가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서 인도로 떠나갔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한반도라는 섬을 24살에 처음으로 떠나보게 됐습니다. 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아닌 인도양이라는 점도 뭐 좀 특이했죠. 자, 그렇게 첫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기예요. 이거 좀 기대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행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첫 여행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첫 번째 경험들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매년 내리는 눈이지만 그 해 첫 번째 내린 눈은 첫눈이라고 기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첫이라는 게 갈 때까지는 진짜로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시는 이제 인천공항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김포에서 인도로 가는 직항이 있었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때도 한 100만 원 넘는 돈이어서 알아보니까, 그때야 뭐 여행 정보를 할 게 있나요? 뭐 책도 없고 가이드북도 없었고, 그때는 하이텔이라는 이제 PC통신 안에 여행 동호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이제 귀동량으로 갔는데, 김포에서 방콕까지 편도를 끊어가고 방콕을 가서 인도로 가면 되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용만 알고서 무모하게 이제 김포에서 방콕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30만 원에 끊었어요. 그래서 그거만 들고 갔죠, 돈이랑.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타이 항공을 탔어요. 제일 싼 게 타이라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객이 많을 때도 아니고, 한국인 스튜어드 승무원도 없고, 승무원이 뭐 태국 승무원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전혀 못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주문할 때는 명사 더하기 플리즈를 붙이면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했던 영어가 이제 워터 플리즈였죠. 그때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찾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비행기에 인도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처럼 가난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인도로 갈까? 아, 스님은 가겠구나. 아, 스님은 머리털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안전벨트 등이 꺼지고 나서 바로 이제 기내를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털 없는 남성과 벙거지 모자를 쓴 남성들에게 모두 혹시 인도 가세요? 혹시 인도 가세요? 이러고 물어봤죠. 7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콕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디서 모이자 해가지고 같이 모였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해외여행도 처음이고 영어도 못하니까 도움을 받고 싶었죠.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성철 스님 막내 상자였다는 해인사 스님인데, 그냥 선빵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행만 해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2명은 그 스님보다 세상 물정을 더 모르는 비군이에요. 비군이 2명에 수능을 마치고 가출한 쌍둥이 자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제일 난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저는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워터 플리즈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카오산 로드를 나와가지고서 방을 잡아주고 비행기표를 제가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7명이 같이 인도를 갔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들에 대한 안도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곤란할 때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걸면은 결코 지금까지 적어도 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약간 무척 사소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이제 그 여행 도입부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방콕에서 당시에 이제 제일 싼 비행기가 로얄 부탄 에어라인이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죠. 24살이니까. 무슨 나라 이름이 가스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방콕에서 이제 캘커타로 갔어요. 비행기표도 쌌어요. 그러니까 IMF 전이잖아요. 890원 할 때인데 100불이었어요. 방콕에서 캘커타까지 가는 게. 그래서 왕복으로 끊었죠. 200불. 거금. 캘커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 인도 제국의,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다 이제 캘커타에서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영국 애들이 독립운동을 약하게 만들려고 수도를 뉴델리로 옮기죠. 뭐 그랬던 나름 인도 지성의 산실이고, 이제 캘커타는 이제 인도 영화 뭐 볼리우드 무비 이런 걸 떠올 텐데, 이 볼리우드 무비 같은 마살라 무비가 아니라 리얼리즘 영화의 본고장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사티아즈 레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던 사티아즈 레이의 뭐 길시리, 길삼부작 같은 것들이 캘커타 영화였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1977년부터 그 당시까지 인도 공산당이 연임으로 집권을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특이했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당시 뭐 여행자들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테레사 수녀가 하는 사랑의 선교회에서 매일 아침 6시에 미사를 드려요.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볼거리는 무조건 거기로 가요. 그래서 미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좀 감화된 사람들은 이제 발렌티어 워크를 하고, 뭐 저는 이제 그런데 감화가 안 된 인간이라 이제 그냥 미사를 보고, 테레사 수녀님이 그때 입원을 했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를 직접 봤어요, 그날. 그래서 우와, 유명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보고, 그날 이제 미사가 끝나면 짜이랑 비스켓을 주는데 그걸 먹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 봉사를 안 하고. 근데 뭐갈 때는 인력거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걸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거리도 보고 싶고, 인도 여행 이틀 차니까. 그래서 걸어가는데 얼마 안 갔어요. 한 블럭쯤 갔는데 저 멀리서 꽤 큰 건물에 세 사람의 옆면 얼굴이 있는 부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보던 사람들인데 딱 봤더니 마르크스랑 엥겔스랑 레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낫과 망치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헐, 공산당사네? 이러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공산당산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7년도부터 공산당이 집권을 한 주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이 지역의 여당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냉전 말기, 어찌된 건 냉전이 끝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은 사실 냉전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온 24살짜리 꼬마의 앞에서 이제 인도 이틀 차인데 갑자기 공산당사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의 느낌은 이런 걸 밖에다 전시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낫과 망치를 처음 본 거는 그 산호맹 양반들 시위할 때 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고, 그러다가 여기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니까 맞다, 여기는 집권당이 공산당이지.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 들어가도 괜찮나? 내가 이거 들어간 걸 누가 알 거야? 안기부가 나 같은 쪼레불 무슨 따라다니겠어? 아니야. 이러다가 간첩단 사건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계속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저 홀린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지기 아저씨가 막더라고요. 너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5분 동안 생각하고, 그때 전자사전을 들고 다녔는데 영어 되게 못할 때라 그래서 적어갔어요. 이렇게 그때 문장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인데 웃기지만 난 공산당사에 처음 와본다, 태어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불법이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거로도 처벌받을지 모르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들어가 봐도 되겠냐? 라고 했더니 이 문지기는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나가서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약간 사무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사로 들어갔죠. 공산당사는 화려하더군요. 에어컨도 나오고 그 당시에. 갔더니 이제 어떤 꽤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벵갈 공산당사 사무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교류를 하는 사람인데, 뭐
내루복을 입고서, 그러니까 인도의 인민복이죠. 내루복을 입고서 이제 그 사람이 방으로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멀끔 보더니 한국에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미국의 식민지지? 이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해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위하면서 뭐 이제 식민지 조국에 뭐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 거 하다가 근데 갑자기 처음 본 인도애가 야 니네 나라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가 안 돼서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식민지라고 치자. 근데 니네보다 우리 훨씬 잘 살잖냐. 우리가 니네처럼 거지가 길에 널린 것도 아니고 니네 지금 공산당이 집권한 지 20년이 됐는데 니네는 뭘 했냐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영어를 못해서 말을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토지개혁에 성공을 그 당시 못했거든요. 인도는 그 웨스트 벵갈 주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근데 토지개혁이란 말이 영어로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속으로만 되새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시엘로 알지? 그 시엘로가 인도에서 되게 비싼 차잖아. 근데 한국에서 시엘로는 팩토리 워크라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탈 수 있는 차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많이. 라고 했더니 이 간부가 되게 저를 흥미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무심코 내뱉었더니 막 반박을 나누면 이제 지가 영어도 못한 애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인도인들 특유의 호기심이었던 것 같은데 즉석에서 자기 집가 저녁을 먹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만난 인도인은 모두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의심이 많던 그런 얘기만 듣던 시절이라 전화번호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끝날 때 캘커타로 돌아가서 그때 방문을 하겠다. 나 잊지 말아라. 나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때도 좀 수염은 많은 편이었는데 좀 며칠만 수염 면도 안 하면은 이렇게 나거든요. 드문 수염이어서 동양인 치고는 이렇게 코리안 비어르맨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결국 10달간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귀국할 때 들렸어요. 결국은 들렸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공산당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바수 카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바수가 뭐냐면은 이제 인도의 카스트는 성씨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안동김 씨가 세도가였듯이 성씨가 그냥 카스트를 성씨를 들으면 카스트를 대충 알아요, 인도에서는. 근데 이 바수 카스트는 이제 그 벵갈 지역에서는 크샤트리아에 속하는 카스트인데 인도 독립운동사에서 유일하게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수바시 찬드라 보세가 이 바수 카스트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벵갈 공산당의 서기장도 바수 카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도 벵갈주에서는 사회운동 쪽은 되게 유명한 카스트예요. 근데 뭐 좀 이상하죠? 공산당 고위 관료인데 카스트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공산당원이면 카스트 따위는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디나 사실 공산당 사회주의 운동사를 보면은 이게 지식인 위주의 운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총 공산당이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거보다 더 심해서 인도 공산당의 초기 당서열 1위부터 10위 중에 한 명을 빼고 모두 브라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냥 저랑 얘기할 때는 뭐 신식민지론이나 혹은 뭐 이제 뭐 국제정세, 미국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에서는 그냥 브라만이에요. 그냥 손 한 까딱 안 하고 사람들 부리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르띠뿌자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건 힌두교 의식인데, 그러니까 부정한 게 들어왔을 때 정화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천민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너무 다른.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봤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은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막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아닌 사람이 정말 많은데. 24살 때 너무 봤는데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피케티가 뭐 브라만 좌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경제 용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좀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을 본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게 된 개혁 세력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이 봤죠. 그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고아주라는 곳에서 만난 이제 페르난데스라는 친구예요. 그건 이제 환타지 없는 여행에도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잠깐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고아주가 좀 특수한 지역인 게 16세기 때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서구 식민지로서도 제일 빠른 축이에요. 16세기면은. 그래서 1969년도 8년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일종의 이제 해방을 시켰다고 해서 인도군이 들어오고 포르투갈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인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뭐 당연히 역사적으로도 흥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친구의 이름이 페르난데스인 이유는 이 친구는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포르투갈 시절의 그 인도령 고아 같은 경우는 뭐 진짜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꼭 황금으로 만든 종을 울렸대요. 그래서 이 고아 사람들한테는 골든베이란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술 먹고서 이러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좀 다른 의미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개종을 했던 사람이고 고아주 인구의 30%는 로만 카톨릭을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얻어맞고 왔어요,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그 전에 걔랑 이제 좀 등록 정도 해줄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됐는데 그냥 저는 25살로 넘어갔을 시점인데 그게 궁금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물어봤어요, 장난처럼. 야, 너는 포르투갈 시절이 좋냐? 아니면은 인도 시절이 좋냐? 그 친구가 저보다 한 15살 많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 40, 제가 25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그건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 어디선가 의도맞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런닝이 찢어져가지고서 이제 어머니가 막 이제 애 씻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날 이제 이 친구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친구고 인도에서 온 손님이랑 싸웠는데 얻어맞았대요. 근데 뭐 그걸 막연하게 대충 들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다음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환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지난번에 물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왜? 포르투갈에서 좋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고정관념에서는 식민지가 그립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이게 친일 부역론자나 토외인 거 아니에요. 토포죠, 토포.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군이 이제 포르투갈 고아가 해방되던 날 인도군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대요. 근데 초등학생으로서 이제 그 페르난데스와 그 반에 있는 여자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인도군에게 걸어줘야 되는 일을 맡았죠. 이제 화동이었죠. 그래서 인도군에 꽃다발을 줬는데 인도군이 그걸 내팽개쳤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힌두교도인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 포르투갈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인 거예요.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고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페르난데스만 하더라도 약간 인도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상 중에 포르투갈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좀 다르거든요, 외모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얼굴이 다른 포르투갈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천대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한 인도인들은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산과 들에서 농사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땅들을 인도인 부자들이 헐값에 사간 다음에 우리는 결국 여기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노동자로밖에 전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땅도 없고 우리의 바다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골이 띵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구축해왔던, 그러니까 25살에 제가 가졌던 세계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홍콩하고도 되게 이어진 얘기인데 사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어요, 홍콩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조국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 시위의 본질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여기서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서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10달간의 인도 여행은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은 그거였어요. 페르난데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인도 공산당과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10달 동안 살펴본 여행이란 교과서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 한국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앞에 어떤 것도 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막연하게 저도 애 내렸으니까.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서더라고요.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식민지에 부역하는 식민지를 그리워하는 반민족주의자일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게 옳을까? 그러니까 구성원이 아닌 개인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재단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독립운동가와 친일부역자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엔 관심이 없죠. 싸웠던 소수의 사람들과 부역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그 안에 끼어 있던 고통받았던 또 다른 면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도 여행을 마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이 설사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한 학교에 복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행병이 도지더라고요. 이게 여행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도져서 두 번째는 테마를 좀 잡아볼까 했는데 그 테마가 뭐였냐면은 혁명국가들을 가보고 싶다는 약간의 희망이었어요. 그때는 중동 상황도 지금같이 개판이 아니어가지고 뭐 시리아 정도는 갈 수 있었거든요. 시리아는 평화로운 나라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99년도 이제 두 번째 인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인도를 베이스로 좀 주변국을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회를 만든 데가 이란과 시리아였어요. 그 두 지역 갈 수 있는 데였거든요.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기연을 얻어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 이걸로 한 시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이맘 한 분이 저를 되게 잘 봐가지고 그분의 개런티로 탈레반 집권 1년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가봤어요. 비자 없이.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받고 갔다 왔었죠. 그래서 코스가 그런 기연 때문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시리아가 됐어요. 계획과 달리 이제 아프가니스탄 운 좋게 봤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혁명 직후에 나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뭐 그런 의미 종교 혁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갔던 시점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싱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갔던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79년도 종교혁명 이후로 혁명 20년 차 정도, 혁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아랍 민족주의를 주창하던 바티 당의 집권국가 시리아였죠.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반미국가로 분류가 됐죠. 근데 이 세 나라에서 뭘 봤냐?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지키지 않고 혁명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만들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 항상 혁명을 뒤엎으려고 하는 외세와 내부 세력이 존재하고, 아니 존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어? 같은 말들을 거기서도 해요. 이러려고 혁명했어? 라는 말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로부터 혁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국민으로부터 혁명을 지키는 거예요.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외세도 그쪽 있죠. 왜,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맨날 미국이 갈고 있긴 한데, 그들에게 그거는 자신들의 혁명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장식품인 거지, 설사 미국의 그런 위협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이제 칸다하를 거쳐서, 아프간의 칸다하를 거쳐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의 퀘타로 넘어오는 차량에 난민들이 그득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뭐 그때 28살이었으니까 뭘 모르죠. 난민 개념도 좀 희박했고, 그때는 냄새나고 얼굴에 먼지가 되게 가득한, 눈만 초롱초롱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힌디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옛날에 좀 배워서. 그 전에 10달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맨날 이제 그런 거나 배우지. 그래서 힌디를 하면은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드가 힌디랑 90% 정도 문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파키스탄 가서 말이 통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우르드를 안 써요. 근데 혹시나 또 이 안에 우르드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힌디로 얘기를 했는데 힌디를 알아듣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칸다하르에서 파키스탄의 퀘타로 넘어왔는데, 퀘타는 어떤 데냐 하면은 그 샘물교회 사건이 났을 때 이제 탈레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퀘타의 상정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탈레반은 이제 파키스탄 서북 변경구라고 하는 노스웨스트 프론티어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지대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탈레반은 파키스탄에서 처음 생겼거든요. 생기기 자체를.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탈레반의 정신적 모국 같은 데인데 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퀘타에 갔더니 이제 퀘타에 있는 제가 머무는 숙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너 칸다하르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은 걔들하고 같이 왔겠네라고 말해서, 걔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 시아파 난민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제 순위파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시아파 탄압이 그 시점에 시작이 됐었고, 이 아프간에 있던 이제 시아파들이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그때가 한참. 근데 제가 이제 탄 버스가 이제 그 사람들 같이 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쾌탄에서 이란의 미르자베까지 가는 16시간짜리 구간이 있는데, 징그러운 구간인데 진짜. 거기서 다시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힌디로 얘기를 걸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되게 이제 그게 취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기원으로 가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거를 제가 취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면은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를 하지 않아서 못 놓친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을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혁명 국가죠. 일단 모든 짐을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간을 갈 때는 이제 그 이슬람교 선지자인 이맘의 편지를 가지고서 그분이 개런티를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도시별 모스크에서 모스크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이란 것도 없죠. 그냥 종이에 도장 하나 찍어주고서 여권에 찍으면 큰일이 나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건 그쪽도 알고 저도 알아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국경을 넘는다는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이미그레이션도 없었고. 근데 이란을 가니까 또 정식 국가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있는데, 파키스탄만 해도 그렇게 짐을 뒤지진 않았는데 이란은 정말 싹 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소지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인도 볼리우드 OST, 인도 영화 OST가 있는 카세트 테이프, 옛날이니까 카세트 3개를 샀는데 이 카세트 3개 때문에 입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타락한 대중문물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 테이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떡하지? 라는 표정으로 되게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가 밀봉을 해줄 테니까 이란 내에서 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카세트 테이프 3개를 비닐봉지 2개로 밀봉을 한 다음에 납을 끼우더라고요. 거기다가 납을 끼우고 제 비자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글자로. 당연히 저는 이제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글자 모르니까. 지금도 몰라요, 페르시아 글자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얘 소지품 중에 카세트 테이프 3개가 있고 이렇게 밀봉을 했는데 이거 이란 나갈 때 꼭 확인해라. 이거 풀었으면 얘한테 이제 어떻게 처벌해라, 뭐 이런 내용이래요. 나중에 이란 애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썼냐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되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느낀 거죠. 도대체 이놈의 혁명은 왜 이렇게 나약해가지고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대중가요 테이프까지 단속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비슷한 일은 테헤란에서도 벌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을 뜬 지 너무 오래된 시점이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다가 뭐 이제 시네21이랑 타임즈랑 신라면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국제 EMS로 보내서,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인이 이란에 진짜 없던 시절이어서 대사관에 가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주면은 이제 여권이랑 대조해보고서 물건을 줬거든요. 갔더니 대사관으로 가는 물건은 뭐 전부 외교 행랑이 아니긴 하지만 대사관이 주소지잖아요. 짐을 싹 뒤졌더라고요. 그러더니 타임즈와 시네21에서 여자의 얼굴이 있는 것만 다 오렸어요. 그것도 되게 철저하게 눕기를 떴어요. 전문 용어 눕기.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찢은 것도 아니고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렸어요. 잘 정성껏. 정성이 뻗쳤죠,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수호하려는 걸까요, 이 혁명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수호하려는 혁명은 그냥 혁명이 아니라 그 모하메드급을 숭상하는 호메네이 후계자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사적 도덕관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외국인만 보면은 영어를 이란 사람 진짜 못하는데 딱 4가지 말만 해요. 호메네이 굿, 하메네이 굿, 하타미 굿, 이란 굿. 4마디 말고 못해요. 호메네이는 혁명의 아버지고요.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의 후계자, 종교 최고 지도자고요. 하타미는 당시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란 좋아. 그러니까 호메이니 좋아, 하메네이 좋아, 하타미 좋아, 이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좋아 라고 해야죠. 한 번이나 장난치려고 아니? 라고 했더니 정말 모든 사람의 얼굴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겠구나. 이란의 풍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파한이랑 테헤란 모두 그랬는데, 도로 교차로가 있으면 이제 교통경찰이 있잖아요. 이란 교통경찰이 총을 들고 착검을 한 상태에서 교통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왜 교통경찰을 하는 사람들도 저래야 되지? 그 밤마다 청소년들이 새벽에 트럭을 타고서, 그러니까 심야에 트럭에 이제 깃발을 들고서
트럭 큰 차 한 8톤 정도 되면 한 30명 타거든요. 가득 타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질주를 해요, 도로를. 근데 그게 외국인이 봐도 공포스럽고요. 현지인들에게도 이게 되게 위압적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달성한 그 지도층은 제가 못 봐서 몰라요. 뭐 그들은 행복하겠죠. 근데 혁명의 당사자들, 그들이 혁명으로 구하고자 싶어 했던 그 나라의 민중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놀랬어요. 뭐지? 왜? 뭐 사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91학번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사적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뭐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었죠. 이때가 처음이었죠. 혁명을 수호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세력 따라 이상은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이상은 그 국가를 뜯어고쳐야 그 국가가 올바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서구 사회에 물든 이 나라를 되돌려야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외세에 빌붙은 사람이 주류인 이 나라를 되돌려야겠다. 뭐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대부분의 혁명들은 이 뭐라 그럴까, 현실 진단 하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혁명을 하는데 혁명을 하고 나서는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의 토대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진 현실 불만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도덕률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혁명의 낭만은 사라진 시대고 결국 급조한 혁명들의 모습이 이렇지 실제 혁명은 이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뭐 그렇게 좀 나름 그 당시에 제가 우러르던 반미라는 가치 같은 것들도 그냥 그 반미라는 기치로 만든 수많은 나라들이 그냥 되게 시시껄렁한 경찰국가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뭐 좌절을 했죠. 그 혁명 투어는 뭐 그 이후로 이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 자신을 설득해야만 했죠. 의심은 들었지만 그때 개종 확인도 싫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장정이 시작된 진강산에서부터 예난의 토굴까지,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가서 이제 혁명을 만든 사람들, 그 혁명을 성공한 국가들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 되게 우리는 막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 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역사책에 쓰여진 역사라는 게 보면은 역사책을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국사로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몇 줄 안 돼요. 우리의 시대라는 게. 근데 우리는 되게 흔하게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의 얼마간의 희생이란 말을 되게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역사책에 뭐라고 쓸까요? 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명동, 그쵸, 지금 되게 많죠. 그리고 명동 종로 가면은 지금 두 집 건너 하나로 폐업이 혹은 임대라는 스티커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길었던 이 2년을 역사는 뭐라고 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몇 줄 안 되지 않을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창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 국면이 있었지만 인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몇 년 안에 이를 극복하고 점점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한 역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혁명도 사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혁명이라는 걸 긍정하는 플레이어들한테야 이 고통들이 감내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날벼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사실 이건 아직까지도 해답이 없어요. 저도 결론을 못 내리는 답인데 아마 이걸 찾기 위해서 저는 여행을 더 하겠죠. 자, 이런저런 여행을 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전 첫 책을 냈거든요. 이어서 계속 책을 냈죠. 그러니까 제 지금까지 저도 공저 포함 14권의 책을 냈는데 그중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5권을 썼고 이게 가장 여행책은 대표 서적들이 이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1년에 여행책을 한 권씩 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여행서 저자인데 이 직업이 꽤 재밌는 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좀 오래 보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책을 쓰면은 여기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덕질에 직무 연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이제 제가 돈 되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제 취향대로 책을 써버리니까 돈 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중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크기만 대한민국의 133배예요. 133배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으로 제가 2,300페이지 썼는데 저는 원 없이 썼죠, 진짜. 그러니까 책 2권인데 2,300페이지를 썼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동네를 계속 보고 싶다는 무모함이 만든 욕심이기도 하고요. 운은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인도와 중국을 매년 방문해 가지고서 20년 동안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거를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전 이 직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 투어도 그랬지만은 인도랑 중국 같은 이제 제3세계에만 떠돌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보다 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유럽이나 미주로 워프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다니던 곳과의 접점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에 떠오른 곳이 바로 홍콩이었죠. 그래서 이제 홍콩을 가게 됩니다. 홍콩은 일단 취재를 갔더니 뭐 많이들 모르시는데 여행 작가의 취재비는 출판사가 대준 게 아니라 제 주머니에서 나와요. 다행히 제가 이제 벌이가 옛날 그때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취재비로 1년에 한 2, 3천 원 쓸 수 있었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홍콩은 제가 2달 취재를 했는데 2,700만 원이 들었어요. 취재비만. 그러니까 여행 작가나 가이드북을 잘 만들려면은 이게 뭐 식당에 있는 거 다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 당뇨도 걸렸죠. 지금 홍콩 하면서. 직업병이 당뇨인데.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은 인스타에 제 바이오에 뭐라고 썼냐면은 미식 고행가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진짜 팔자 좋은 직업이 여행 작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노는 직업이죠. 그래서 호텔리어 같이 남들이 좀 부러워한 직업군도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네 직업 진짜 부럽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8끼를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먹고 토하면서 먹어요, 진짜로. 근데 어찌됐건 먹고 메모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먹는 건 좀 원 없이 먹었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처음 이제 방값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좀 알아봤어요. 이제 방을 좀 얻어서 숙소 생활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숙박료가 한 달에 최소 400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를 좀 알아봤는데 부동산 값이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사실 홍콩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처음 경험을 한 게 제가 방을 얻어보려고 다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에 높은 고층 빌딩 하며 그 수많은 광고 전단들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되게 이 얘기를 최초로 한 한국인 중에 하나인데 주말에 홍콩 거리를 가면은 거리에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앉아 있어요.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죠. 근데 이게 좀 파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홍콩의 주택 사정은 임대주택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8%거든요, 임대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60%의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홍콩 한 반쯤 되는데 홍콩은 한 16평 정도 되는 도심의 아파트가 뭐 40억, 50억, 60억 막 이래요, 진짜. 근데 이게 2008년이니까 그때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되게 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약간 여담 같은 얘기는 한국 단체 여행객들이 가이드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하죠, 한국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이게 뭐 이제 무시하다가 가이드들이 그렇게 이제 손님들 길을 죽이더라고요. 저 아파트는 80억이에요. 저 아파트는 이제 100억이에요. 이러면은 손님들이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어느 아파트 사세요? 그랬더니 저는 외곽에서 좀 작은 아파트인데요. 16평이고 한 45억 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손님들이 아이고 선생님이라고 한대요. 뭐 그런다는 전 실제로 되게 한국인스러운 얘기죠, 진짜 얘기 자체가. 근데 16평 정도가 이제 홍콩 국민주택인데 이것도 이제 엄청난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홍콩의 노동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출산 어린이집이 없고 보육원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는 있는데 어린이집과 보육원이 없고 그 출산 후에 휴가 보장을 못 받아요. 그게 노동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하면 우리는 이제 그 양육, 애들 육아하기 위해서 휴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유급으로.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고 이걸 시행하는 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없고 사설은 엄청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발달했냐면은 필리핀 보모들을 홍콩에 데려와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육아를 담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16평이란 말이에요. 애 둘이에요. 그러면 보모가 오면 이게 되게 짐이죠. 사람 어찌됐건 이만한 덩치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거의 최초로 얘기한 거죠. 한국에서는 요새는 많이 해요 이 얘기. 근데 그 영화 하녀 보면은 그 영화 배우 김태리가 일본 말로 오시레라고 하는 붙박이 장에서 자잖아요. 그런 데서 자요. 홍콩에 있는 필리핀 가장 노동자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홍콩 노동법이 있다 보니까 주 5일 근무, 6일 근무를 한 다음에 하루는 쉬는 날을 줘야 돼요. 근데 일요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6평짜리 집에서 어딜 가요, 이 사람이? 갈 데는 없고, 이때도 뭐 이제 가끔 보모긴 하니까 뭐 이제 약간의 뭐 하우스키핑도 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 날 이제 모르고 또 하우스키핑 같은 거 시키면은 이게 노동법에 제소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렇지만 이런 좀 나쁜 사례들은 또 언론이 크게 보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주인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나가라고. 이미 갈 데 없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홍콩 거리에 가득 메워요. 홍콩 거리를. 그러니까 신문지 같은 거 깔고서 막 수백 명이 떠들어요. 그 도심에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자, 그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보니까 이 홍콩의 이사정까지는 알았어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의 임금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필리핀 여성들이니까. 그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성 한 명이 그 옛날에 넷탑이라고 해서 되게 좀 싼 노트북 한 30만 원짜리가 왕창 보급된 적이 있어요. 인텔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되게 좀 느린 CPU를 만들어서 그쯤이었는데 한 여성이 화상통화하면서 계속 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봤더니 이제 필리핀에 두고 온 자기 아기랑 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아기는 이제 말도 못한 깐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돈 벌려고 이 홍콩에서 돈을 버는 이 여성이 필리핀의 특성상 몇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 자식 어린애를 두고 왔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상 채팅이 그나마 되니까 다행인데 계속 울더라고. 말도 못하고. 아기는 물론 영문을 모르지만.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 되게 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좀 짠해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페이를 어떻게 받냐라고 했더니 페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700불 US로? 근데 홍콩이 GMP가 당시 34,000불, 4만 불 넘었던 때예요. 우리나라보다 10,000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나라는 최저임금이 있나? 그래서 최저임금을 뒤졌죠. 그러니까 이게 취재법 같은 건데 최저임금을 뒤졌더니 홍콩은 최저임금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돼요. 2000년대 초반인데 이게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한테만 제한을 두다가 지금은 이제 내국인들에게도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꽤 놀라운 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요. 6,500원에서 7,000원 수준이에요. 시간당.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한국보다 낮았어요. 최저임금이. 근데 홍콩은 GNP상은 한국보다 1.5배 정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또 한 번 좀 알았죠. 난 되게 이 직업을 좋아한다라는 것하고, 내가 인도에서도 환타를 겁나게 하고 다녔는데 홍콩에서도 환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홍콩은 그냥 딤섬 먹고 쇼핑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어떤 국가의 이미지들이 내가 여행 가서 느낀 사흘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는 어떻지라고 되게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도 되게 그들이 보기에는 돈 쓰러 갔으니까 천국이죠 당연히.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는 거예요. 좀 뒤져봤더니 매체도 잘 쓰지도 않고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써볼까?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인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산혁명을 보게 된 거죠. 2014년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이제 리멤버 홍콩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2009년쯤이었을 텐데,
홍콩 이 여행 작가라는 가이드북 작가라는 직업은 호텔 레스토랑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제가 돈을 내고 사 먹는데 가끔 이제 사진 찍고 이러면 티가 나요. 이게 취재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너 뭐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명함을 주죠. 그러면은 가끔 이제 셰프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가급적 돈은 내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명함을 주고 들어가면은 저는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을 발휘한 요리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먹는 요리가 다른 요리가 실제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몰래 취재하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는 몰래 취재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 이제 신분이 좀 들통이 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꽤 유명한 스타 셰프가 돼가지고서 홍콩으로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홍콩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이 잘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가 좀 뜨면은 홍콩에서 무조건 데려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이라는 사회 전체가 실향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상하이에 살았다라면은 고향 음식이 그리우면은 그냥 상하이에서 제일 뜨는 애를 데려다 놓고서 식당에 취업시켜서 거기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석 셰프를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했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홍콩 요리는 뭐야? 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죠. 딤섬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광둥 요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둥 요리가 맞죠. 홍콩은 광둥의 일부였으니까. 그러면 홍콩 요리는 뭐야? 했더니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던지는 말이 에그타르트라는 거예요. 근데 홍콩 요리일 수가 없잖아요. 에그타르트가.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에그타르트가 홍콩 요리야? 라고 했더니 이제 야 들어봐라. 홍콩이라는 나라는 원래 있던 데가 아니다. 우리는 다 실향민들이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거지 홍콩에서만 태어났다고 생각한 게 없다. 근데 70년대 경제 개발이 되면서 홍콩 사람들은 카페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이 카페에서 좀 즐겨 팔았고 이제 홍콩 사람이 많이 좋아했던 요리가 에그타르트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그타르트가 홍콩 요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야 그러면은 홍콩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냐? 중국인이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홍콩 차이니스라고 그러나?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홍콩인이야? 대답을 못해요. 제가 홍콩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데가 실향민이 많은 지역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만들어냈죠. 뭐 리영 선생님도 디아스포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월남하신 분이니까. 근데 홍콩이라는 사회는 재밌는 게 한국만 하더라도 뭐 82년도에 그 뭐 이산가족 찾기 할 때를 떠올려 봐도 1000만 이산가족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KBS에서.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홍콩은 인구의 90%가 디아스포라예요. 대부분의 경우 홍콩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피난을 왔다 갇혀버린 곳인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수많은 아시아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디아스포라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홍콩은 디아스포라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연관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또 홍콩에서 홍콩 환타짓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저의 여행 얘기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얘기들도 뭐 한 1, 20년 지나면 또 그때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사실 요즘처럼 정보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뭐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편적 진리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 진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 혹은 올바른 정보의 유통 기한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있던 뭐 필리핀 여성 노동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시사인에서 처음 썼지만은 그 이후로 많은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좀 내서 한 대여섯 개 기사가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1, 20년이 지나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특별하지 않고 모두 휘발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리영희 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 저작의 위대함은 당시에 이제 아무도 바깥을 보려 하지 않던, 그리고 국가가 보여줬던 바깥만 보던 시대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던 정보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이야기했다는 것들이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냉전의 틀로만 모든 세상을 보려던 시기에 탈냉전의 이야기들, 미소만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던 시점에서 뭐 중국이나 다른 시각으로 봤던 그 세상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던 거는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변화하는 이 시대에 모두가 동쪽을 보고 있을 때 서쪽에 뭐가 있어? 라고 했던 그 용기를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40년 전의 저작이 마치 지금도 진리인 양 도구마로 만드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령희 선생님의 사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의 집권층에 거의 뭐 이제 메인 프레임이 됐죠. 뭐 모두에게 청개구리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사상이 우상이 되었을 때 굳이 그 반대편으로 가서 저울줄을 맞추는 것도 약간 좀 지식인까지 거창하게 갈 것까지는 아닌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저작 중에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로만 있던 세상 속에서 왼쪽 날개의 중요성을 강요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한 균형도 맞춰져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뭐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그게 딱히 왼쪽 날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왼쪽 날개라고 강요하는 부분들이 지금 더 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약간 또 오른쪽으로 저울줄 맞추는 것도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새가 좌우의 날개를 난다고 했던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겐지스강에서 배를 타보니까 배는 정말 양쪽에서 정확하게 무게 배분을 해야지 이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겐지스강에 돌고래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3대 돌고래 중에 하나예요. 양쯔강, 아마존, 겐지스강에 돌고래 사는데 정말 저기 돌고래가 있어라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몰려요. 그럼 배가 뒤집어져요. 전 뒤집어지는 배를 진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물에도 한번 빠져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새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행자들과 배를 타면은 이제 인도는 아직 모터가 없어서 이렇게 페달을 저어요. 노를 젓는데 노를 잡는 사람이 이쪽 끝에 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쪽 끝에 있으면 전 반드시 이쪽 끝에 앉아요. 그럼 이쪽에 사람들이 쫙 앉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게가 일로 쏠렸을 때 전 급하게 이쪽으로 가서 균형을 맞춰요. 그래야 배가 안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키나와 이야기는 제가 지금 중간 편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고요. 사전 대담도 좀 많아가지고 분량이 넘칠까 봐 그랬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오키나와까지 이어서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환타란 이름을 지은 이후로 메인 프레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사람의 생각은 늘 변화하는 것이고, 저는 현재까지 제 여행 이야기를 했듯이 제 여행이라는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또 어딘가로 흘러가겠죠. 그럼 그때쯤 돼서 다시 또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